그 고양이가 사라진 날 나는 조금 늙었다. 쥐는 정은 남았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다. 마당에 찾아온 손님.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3이죠. 시골에서 작은 슈퍼를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딸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군요. 저녁 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뒷마당에 나갔는데 구석진 곳에서 뭔가 꼬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쥐인 줄 알았죠. 요즘 슈퍼에 쥐가 너무 많아서 골치였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고양이였습니다. 그것도 새끼가 아니라 다 큰 고양이. 털은 비에 젖어서 찰싹 붙어있고 몸은 깡마르기가 뼈다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눈만 유독 크고 반짝반짝하더군요. 어디서 온 거야 너? 말을 걸어보니 고개를 갸웃 기울이며 저를 쳐다봅니다. 야옹 소리 한 번 내지도 않고요. 그냥 떨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쫓아내려 했습니다. 뭐하러 남의 집 마당에 와서 그러냐고 빗자루로 휘휘 저어댔죠. 그런데 그 녀석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이고 답답한 놈이네. 할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그 고양이가 떠오르더군요. 저렇게 비를 맞으며 밤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슈퍼 문을 열고 뒷마당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라, 그 고양이가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밤새 비를 맞았는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렀는데 한 아이가 말하더군요. 할머니, 마당에 고양이 있어요. 응, 어제부터 눌러 앉았어. 불쌍해요. 밥 안 줘요? 밥이라니. 저도 하루 세끼 먹기 바쁜데 고양이까지 먹여 살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가엾어 보이더군요. 점심때쯤 되어서 참다 못해 밥 한 공기를 담았습니다. 집에서 먹던 찬밥에 물 좀 부어서요. 뒷마당으로 나가서 고양이 앞에 살짝 밀어두었습니다. 먹어, 배고프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처음으로 야옹하고 울더군요. 작고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였어요. 그리고는 밥그릇으로 다가가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굶었나 봅니다. 물기 있는 밥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고는 그릇까지 하차되더군요. 그러고는 다시 저를 쳐다보며 한 번 더 야옹하는 겁니다. 고마워 인사하는 거야, 이 녀석이. 그날 밤부터 고양이는 우리 마당에 완전히 눌러 앉았습니다. 빈 박스를 구석에 놓아두었더니 거기서 잠을 자더군요. 저도 모르게 밤중에 창문 너머로 고양이가 잘 있나 확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마당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이 덜 적적한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살아있는 게 곁에 있다는 기분이랄까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고양이 사료를 사다 놓았습니다. 동네 농협에서 파는 저렴한 거였지만요. 고양이는 사료를 주면 꼬박꼬박 다 먹고는 항상 저를 쳐다보며 야옹 한 번씩 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보니 고양이 털이 윤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조금씩 붙는 것 같고요. 그제서야 제대로 된 고양이 모습이 나오더군요. 생각해보니 참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저 혼자만 챙기며 살았는데 이렇게 밥 챙겨주고 안부 확인하는 게 새롭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양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수 구부는 마음으로. 고양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녀석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궁금해졌어요. 사람으로 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성별 구분하는 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터넷도 잘 모르고 책도 없고 그냥 행동을 보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동네 초등학생인 민수가 슈퍼에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똑똑해서 뭐든 잘 아더라고요. 민수야, 고양이 암수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할머니 집 고양이는 암컷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요. 움직이는 게 여자 같아요. 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양이는 확실히 조신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급하게 먹지 않고 차근차근 먹었고, 잠잘 때도 동그랗게 말고 자더군요. 무엇보다 저한테 애교를 부리는 방식이 영락없는 여자애 같았어요. 제가 뒷마당에 나가면 야옹야옹 울면서 다리에 비비적거리고 쓰다듬어주면 골골거리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넌 여자구나. 그렇게 성별을 확정하고 나니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는데 그 고양이 눈이 참 맑고 예쁘더군요. 마치 초롱불처럼 반짝반짝했어요. 초롱이. 이름을 부르니 고개를 갸웃들더라고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아, 이제부터 내 이름이야. 그날부터 초롱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기한 건 며칠 지나니까 정말로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초롱아 하고 부르면 야옹하고 대답하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제 앞에 와서 앉아 기다리더군요. 초롱이는 참 영리한 고양이였습니다. 슈퍼 손님들이 와도 방해하지 않고 뒷마당에서 얌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곧잘 제 곁으로 와서 앉아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롱이가 빨래바구니 옆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마치 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초롱아, 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항상 궁금했습니다. 동네에서 태어난 고양이라면 어미나 형제들이 있을 텐데 초롱이는 혼자였거든요. 목걸이나 표시도 없었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디선가 버려진 것 같았어요. 가족도 없고 사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 처음 왔을 때 모습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야생 고양이들처럼 경계심이 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집고양이처럼 응석을 부리지도 않았거든요. 마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안쓰럽고 정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 서툰 부분이 많았는데 초롱이도 혼자 사는 게 서툰 것 같았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초롱이의 성격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삐지기도 잘했어요. 밥을 늦게 주면 뒷걸음질 치면서 토라지는 신용을 하고 쓰다듬어 달라고 보채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자애 같더라고요. 감정 표현도 섬세하고 예민한 구석도 있었어요. 날씨가 흐리면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고 햇살 좋은 날에는 마당 한가운데에 나와서 털 다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롱이와 함께 지내는 날들이 소중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초롱이 안부부터 확인했고 저녁에는 함께 마당에 앉아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사람은 외롭게 살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이 한 마리만 있어도 집이 이렇게 따뜻해지는구나 싶었죠. 고양이는 낳고 나는 늙고 초롱이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초롱이가 평소보다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번 주던 사료를 3번, 4번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겨울 준비로 살을 찌우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더라고요. 어라, 초롱아,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어서 사료 양을 줄여보기도 했는데 초롱이는 더 애처롭게 울며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많이 주게 되었죠. 한 달쯤 더 지나니까 확실해졌습니다. 초롱이 배가 동그랗게 나와 있었어요. 처음엔 살이 쪘나 했는데 옆에서 보니 명백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초롱아, 혹시 너 새끼를 가진 거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초롱이가 임신했구나.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새끼를 베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고양이 임신 기간이 2달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럼 곧 낳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급히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가져온 큰 박스에 헌 이불을 깔아놓고 따뜻한 구석진 곳에 두었어요. 초롱이가 마음 편히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요. 며칠 후 새벽이었습니다.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급히 나가보니 초롱이가 준비해둔 상자에서 새끼를 낳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초롱아. 이미 2마리를 낳은 상태였고 1마리를 더 낳는 중이었어요. 초롱이는 힘들어하면서도 새끼들을 정성스럽게 하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괜히 가까이 가서 방해할까 봐서요. 그런데 초롱이가 저를 보더니 한번 야옹하고 울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새끼 4마리를 낳았습니다. 모두 건강해 보였어요. 검은 고양이 2마리, 얼룩 고양이 1마리, 회색 고양이 1마리였습니다. 초롱이를 닮아서 모두 작고 예뻤어요. 초롱아, 고생했다. 초롱이는 지쳐 보였지만 새끼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할가주고 제자리에 눕혀주고 젖을 물려주고 정말 본능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저는 초롱이가 먹을 따뜻한 물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줬습니다. 새끼를 낳은 고양이에게 좋다고 해서 삶은 닭가슴살도 사다 줬어요. 며칠 지나니까 새끼들이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채로 야옹야옹 울어대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초롱이는 24시간 새끼들 곁을 지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루에 몇 번씩 새끼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초롱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새끼들에게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첫째는 까망이, 둘째는 회돌이, 셋째는 얼룩이, 막내는 꼬망이. 하나하나 부르며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초롱아, 네가 엄마가 되었구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돌봐주던 초롱이가 이제는 엄마가 되어서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니.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새끼가 4마리나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생겼거든요. 모두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하지만 일단은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초롱이와 함께 새끼들을 정성껏 돌보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우리 마당에는 5마리 고양이 가족이 생겼습니다. 조용하던 집이 갑자기 활기차졌어요. 새끼들 울음소리, 초롱이가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로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초롱이 밥 챙겨주고 새끼들 상태 확인하고 상자 청소해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이상한 이상 신호. 새끼들이 태어난 지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눈도 뜨고 걸음마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귀여운 시기였죠. 초롱이도 새끼들을 잘 돌봤고 저는 매일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초롱이가 먼저 야옹거리며 저를 맞아주는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뒷마당에 나가보니 새끼들만 상자에 있더군요. 어라, 초롱이가 어디 갔지? 주변을 둘러봐도 초롱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도 찾아보고 슈퍼 안쪽도 살펴봤지만 없었어요. 1~2시간 정도 나갔다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도 초롱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끼들은 배가 고픈지 계속 울어댔습니다. 어미저지 아니면 아직 다른 걸 먹을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초롱아, 어디 간 거야?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아봤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났나 싶어 길가도 살펴보고 다른 집 마당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초롱이는 없었습니다. 새끼들이 계속 울어대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미가 없으면 새끼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농협에 가서 새끼 고양이용 분유를 사다가 젖병으로 먹여봤지만 새끼들은 잘 먹지 못했어요. 밤이 되어도 초롱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밖에 밥그릇을 놓아두고 초롱이 이름을 부르며 집 주변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초롱아, 새끼들이 기다린다. 그 다음날 저녁에야 초롱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이상했어요. 털이 거칠어져 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초롱아,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초롱이는 저를 보더니 힘없이 야옹 한번 울고는 곧장 새끼들에게로 갔습니다. 새끼들은 엄마를 보자 반가워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초롱이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켜보니 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4마리 새끼 중에서 막내인 꼬망이만 자꾸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거였어요. 다른 새끼들은 모두 함께 두면서 말이죠.
처음엔 막내라서 더 보호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꼬망이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더군요. 초롱아, 왜 꼬망이만 따로 두는 거야? 꼬망이를 다시 다른 새끼들과 함께 놓아줘도 초롱이는 또 옮겨 놓았습니다. 마치 꼬망이를 격리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나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꼬망이 상태가 다른 새끼들과 달랐거든요. 자꾸 기침을 하고 밥도 잘 못 먹었어요. 다른 새끼들에 비해 활동량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혹시 꼬망이가 아픈 건가?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니 새끼 고양이들 사이에서 병이 전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미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아픈 새끼를 격리시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초롱이의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꼬망이가 아프니까 다른 새끼들에게 옮을까봐 따로 두는 거였어요. 어미의 본능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꼬망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초롱이 새끼인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꼬망이도 함께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부터 다른 새끼들도 하나둘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까망이가 먼저 아프더니 회돌이, 얼룩이까지 모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초롱이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새끼들 상태를 확인하느라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가까운 곳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롱이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끼들만 남겨두고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던 초롱이의 마음. 초롱이가 두 번째로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끼들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분유를 먹여보려 해도 잘 받아먹지 않았고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제일 먼저 까망이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상자 한쪽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작은 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까망아, 미안하다. 뒷마당 모퉁이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까망이를 묻어줬습니다. 평생 고양이를 묻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정성껏 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회돌이가 갔습니다. 까망이를 잃은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이었는데 또 하나를 보내야 했어요.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얼룩이와 꼬망이만 남았는데 이 아이들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초롱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롱아, 제발 돌아와. 새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밤마다 초롱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해서 멀리까지 가보기도 했지만 어디에도 초롱이는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사흘 후에 얼룩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꼬망이만 남았어요. 그런데 꼬망이는 처음부터 가장 약했던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꼬망이 상태를 확인하러 나갔는데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네 마리가 모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순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아이들이 집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새끼들이 죽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꼬망이까지 묻어주고 집에 들어앉으니 정막이 온 집을 덮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끼들 울음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초롱이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그런데 초롱이가 상자가 있던 자리로 가더니 주변을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아, 늦었어. 새끼들 다 죽었어. 초롱이는 빈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야옹하고 한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체념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초롱이가 왜 새끼들을 두고 떠났는지 말이에요. 새끼들이 병에 걸린 걸 알고 자신이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았어요. 어쩌면 새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미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초롱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초롱이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새끼들을 버리고 도망간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초롱이도 고통스러워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초롱이는 평소처럼 제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쓰다듬어주니 골골거리며 좋아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슬픔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니 초롱이가 또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밤에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도 초롱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어디선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초롱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뒷마당을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하고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초롱이와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느꼈어요. 생명의 소중함도, 이별의 아픔도,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도. 다시 혼자가 된 집은 예전보다 더 척척했습니다. 초롱이와 새끼들이 있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다시 돌아온 쥐똥의 시대. 초롱이가 사라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서 과자 봉지가 뜯어져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실수로 찢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 라면 봉지에도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서 내용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살펴보니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초롱이가 있을 때는 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지나니 완전히 쥐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슈퍼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가보면 여기저기 갉아먹은 흔적이 있었어요. 참, 초롱이가 있을 때는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그제야 초롱이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만 있어도 쥐들이 얼씬도 못했거든요. 이제 초롱이가 없으니 쥐들이 다시 영역을 되찾은 거였어요. 쥐덫을 놓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리한 놈들은 먹이만 가져가고 덫에는 걸리지 않더라고요. 독을 놓기도 했지만 다른 동물들에게 해가 될까봐 며칠 만에 치웠습니다. 동네에 개를 키우는 집이 있어서 부탁해봤습니다. 떵개라는 진돗개가 있었거든요. 덩치도 크고 용맹해 보였어요. 떵개야, 우리 슈퍼 쥐 좀 잡아줄래? 떵개를 데려와 봤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쥐는 관심도 없고 마당에서 졸기만 하더라고요. 주인이 와서 데려갈 때까지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다른 동네 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개들은 집에서만 키워서 야생성이 없는 것 같았어요. 쥐 잡는 법을 몰라서 그냥 구경만 하더군요. 결국 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피해가 늘어났어요. 먹을 것들이 계속 망가지니까 장사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말순이, 고양이 한 마리 더 키워봐. 요즘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면 입양할 수 있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초롱이만큼 착한 고양이를 찾을 수 있다면 쥐 문제도 해결되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보호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할머니, 실외에서 키우실 생각이시면 입양이 어려워요. 왜요? 고양이는 원래 밖에서 키우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실내에서만 키우시라고 해요. 밖에서 키우는 건 학대로 간주된다고 하거든요. 학대라니요? 초롱이도 마당에서 자유롭게 키웠는데 그게 학대라는 말인가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보호소에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실내에서만 키울 수 있다면 입양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고양이도 개도 사람보다 대접받는다니까. 시대가 바뀐 건 알겠지만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결국 입양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고양이를 키울 형편도 안 되고 경험도 없었거든요. 마당에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니 방법이 없었어요. 그 후로도 쥐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밤마다 슈퍼에서 파티를 벌이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가보면 온갖 것들이 뜯어져 있고
바닥에는 쥐똥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지쳤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초롱이만 있었다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슈퍼에서 유난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가봤더니 쥐 한 마리가 라면 봉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야, 이 도둑놈들아. 소리를 지르니 쥐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잠깐뿐이었어요. 제가 자리를 뜨니 금세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양이가 그리워졌어요. 초롱이 같은 고양이가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런 걱정들이 다 해결될 텐데. 하지만 고양이는 부르는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초롱이처럼 우연히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모란시장 가는 길. 쥐 때문에 골치를 앓던 어느 날 동네 할아버지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말순아, 모란시장에 가봐. 거기 가면 고양이 파는 데가 있을 거야. 모란시장이라니. 서울에 있는 그 큰 시장 말씀인가 봅니다. 거기서 고양이를 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고양이를 파나요? 글쎄, 예전에는 팔았는데. 한번 가보지 그래. 마침 마을버스가 서울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여행이지만 고양이를 구할 수 있다면 해볼만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 가는 건 몇 년 만이었어요. 아들 면회 갔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모란시장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몇 번이나 물어봐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친절하더라고요. 모란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시장이었어요. 온갖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동물을 파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팔았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 애완동물 상점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고양이 있나요? 어떤 종류 찾으세요? 그냥 평범한 고양이요. 쥐 잡는 고양이. 점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고양이 판매가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특히 쥐 잡는 용도로는 추천하지 않고요. 또 그런 소리더군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군데 더 돌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고양이는 없었습니다. 값도 너무 비쌌고 무엇보다 초롱이 같은 느낌의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야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 썰렁했어요. 버스 안에서 붕어빵을 하나 사서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건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허탈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여행이었습니다. 뒷마당에 나가서 개밥을 주려는데 갑자기 뭔가가 스르륵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 크기 정도 되어 보였어요. 또 쥐냐? 요즘 쥐들이 정말 뻔뻔해져서 사람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다녔거든요. 혹시나 해서 손전등을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안 왔습니다. 모란시장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양이를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길에서 주워다 키우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혹시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본 그림자가 정말 쥐였을까요? 크기로 봐서는 고양이 같기도 했는데 혹시 초롱이가 돌아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롱이가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밖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당은 조용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쥐들의 흔적만 여기저기 있었고 고양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란시장 여행은 실패였지만 그래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는 게 아니라 인연으로 만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롱이도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언젠가 다시 그런 인연이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쥐들과 혼자서 전쟁을 벌여야겠지만요. 마당에 남은 자리. 모란시장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뒷마당에 나가서 개밥을 주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마당 구석에 작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인데 제가 놓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걸까요? 그릇을 들어보니 비어 있었지만 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뭔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혹시 누가 고양이 밥을 놓고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놓고 갔을까?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 옆집 마당을 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요. 점심때쯤 옆집 손주 민수가 슈퍼에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민수야, 우리 마당에 그릇 놓은 거 너니? 아니요. 근데 할머니 혹시 고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응, 왜? 어젯밤에 잠깐 보인 것 같아서요. 우리 집 담장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초롱이가 돌아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고양이라도 우리 집 주변에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긴 고양이였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그냥 보통 고양이 같았어요. 크기는 다 큰 고양이 같았고요. 더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고양이가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밥그릇을 놓고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저도 혹시나 해서 그릇에 사료를 담아 마당 구석에 놓아뒀습니다. 혹시 고양이가 와서 먹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사료가 절반쯤 없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양이가 와서 먹고 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쥐가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그릇에 사료를 담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보면 항상 조금씩 없어져 있었어요. 뭔가 와서 먹고 가는 건 확실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뒷문을 열었는데 마당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고양이였습니다. 사료 그릇 앞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정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고양이였습니다. 초롱아, 너야?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고양이가 고개를 들더니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담장 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초롱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나 움직임이 비슷하긴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초롱이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며칠 더 지나면서 그 고양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료도 규칙적으로 없어졌고 가끔 밤에 야옹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조용할 때만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그 고양이를 기다려봤습니다. 뒷문을 살짝 열어두고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다음 사료 그릇으로 다가갔어요. 달빛에 비친 모습을 보니 초롱이와 비슷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롱아, 작은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고양이가 멈춰서 제가 있는 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야옹하고 한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초롱이었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초롱아, 정말 너구나?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초롱이는 이미 담장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며칠 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초롱이는 밤에만 와서 밥을 먹고 갔고 제가 가까이 가려 하면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이제는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새끼들을 잃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야생에 익숙해져서 사람을 피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초롱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밥도 잘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그릇에 밥을 담을 때마다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초롱아, 맛있게 먹어.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와. 직접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초롱이가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 후 아침
평소처럼 그릇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사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초롱이가 먹지 않고 간 거였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롱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릇에 밥을 담아 놓았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초롱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고양이가 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료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사료를 담아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또 슈퍼에 왔습니다. 할머니, 요즘도 고양이 밥 주세요. 응, 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고양이 안 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줘야지. 언젠가 또 올 수도 있잖아.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서 어른의 마음을 모르는 거겠죠. 그날 저녁에도 그릇에 사료를 담아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고양이는 나를 떠났고 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밥을 담습니다. 정은 그렇게 남는 거니까요. 언젠가 다시 누군가 찾아올 그날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다릴 겁니다. 그게 초롱이든 다른 고양이든 상관없어요.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야옹.